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주목했던 3월 FOMC. 자,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서 연내 3회 금리 인하 전망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혹시나 금리 인하 횟수가 2회로 줄어드나 싶었으나 그냥 3회 유지됐고요. 또 이른바 경제 전망이죠. SEP에서 연말에 또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지난 12월보다 조금 더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정책 금리는 인하된 셈입니다. 뉴욕 증시 금방 눈치채고요. 그냥 날아가 버렸고요. 달러는 약세, 또 국채 수익률 단기물 위주로 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비둘기 발언. 결국 도비샷던 연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 애플 그리고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네리까지 여기저기에서 또 호재가 넘치는 그런 양상입니다. 어제 우리 또 증시는 삼성전자가 또 불기둥을 뿜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코스피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5% 이상 상승하면서 코스피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오늘은 FOMC 결과를 받아든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안도 랠리를 보여준 만큼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잠시 후 증시 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도 다시 온기가 돌고 있다고 하죠. 집값 하락은 멈추고 또 거래량은 좀 늘고 있다고 하죠. 네. 집을 살 때 염두해야 하는 거 바로 세금이죠. 꼭 내야 하지만 어떻게든 아끼고 싶은 것이 또 세금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절세에 필요한 모든 꿀팁 콕콕 절세 전략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시장은 3일 연속 안도 랠리 이어갑니다. 비록 울퉁불퉁한 길을 걷곤 있지만 큰 경로는 벗어나지 않았다는 내비게이션의 판단입니다. 3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은 0.89% 오르면서 마감 사상 처음으로 5,200선도 뚫어냈고 다우 지수도 1.03%, 나스닥도 1.25%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하락 출발했던 지수는 회의 결과가 발표된 직후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이후 상승폭이 좀 좁혀졌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 다시금 상승세가 확대됐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흐름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0.91% 올랐고 애플도 1%대 상승 성공했습니다.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고요. 구글과 아마존도 각각 1%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면 메타도 1.87% 상승했고 일부 헬스케어 섹터의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또 오랜만에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관련주들도 랠리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는 동결하겠지만 혹시나 점도표의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었죠. 다행히 우려와는 달리 세 차례 금리 인하 기조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금리 전망치를 4.6%로 유지했고 만약 0.25%포인트씩 인하한다면 연내 3번 인하를 시사한 겁니다. 참고로 내년 말과 내년 후년 말 금리 전망치는 기존보다 조금씩 상향했는데 올해 금리 인하 속도는 예상대로 유지하면서 내년의 금리 인하 속도는 일부 늦춘 겁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양적 긴축 완화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대차대조표 축소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발표된 계획에 따라서 국채와 기관채 그리고 기관 주택담보증권 보유량을 계속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변화를 크게 주지 않았습니다. 금리 결정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 2%를 향해 울퉁불퉁한 길을 걷곤 있지만 전반적인 하락 추세는 변화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데이터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또 무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점도표와 양적 긴축 속도 두 가지 포인트 모두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고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면서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6월 첫 금리 인하 가능성도 70% 이상으로 다시 높아졌습니다. 국채 금리도 하락세 보였는데요. 10년물 금리는 4.2%대, 2년물 국채 금리도 4.6%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간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3월 FOMC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 이 넘치는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주목해서 보셔야겠습니다. 금, 주식, 비트코인 할 것 없이 모든 자산이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 이후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랠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AI 버블 관련 검색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과거 경기 침체가 동반되지 않은 선제적 금리 인하 시기에 주식시장 변화에 주목해 볼 만합니다. 금리 인하 시작 전 6개월 동안 수익률 1위를 기록했던 섹터 2019년을 제외하고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동안 수익률 상위 5개 섹터에 포함되지 못했는데요. 이번 회의 결과가 예상치에 부합했다 해서 신난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를 차익 실현 타이밍으로 활용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투자 저변을 확대하는 그걸 선택하는 전략적 점검 타이밍으로 삼아 보실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패권 회복을 위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인텔에 역대 최대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최대 85억 달러의 직접 자금과 대출 110억 달러, 모두 합해 195억 달러, 우리 돈 26조 원에 육박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에 인텔 역시 대규모 투자 계획으로 화답했습니다. 향후 5년간 1,000억 달러, 무려 134조 원이 넘는 자금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인텔을 향한 지원 사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 내 투자에 대해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이번 보조금 외에도 군사용 반도체 제조를 위한 35억 달러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텔에 대한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파운드리 3파전을 벌이는 삼성전자, TSMC에 대한 보조금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는 60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TSMC의 경우 50억 달러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승부수를 띄운 미국, 보조금 러브콜 전략이 톡톡히 먹히는 모습인데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기업들은 우리 돈 320조 원이 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패권 다툼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애플의 수장 팀 쿡 CEO가 속 타는 마음을 안고 또다시 중국을 찾았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하이를 방문 중인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세계 1위 전기차 업체로 올라선 비야드의 왕천프 회장과도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쿡 CEO가 다시 또 중국을 찾은 이유, 애플의 최대 시장에서의 부진을 만회해보고자 하는 의지로 읽힐 수 있겠죠. 중국 시장은 애플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의 아이폰 사랑은 애플을 키운 원동력으로도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중국 매출은 1년 전과 비교해 13%나 추락했고 매출 견인차 역할을 해온 아이폰 역시 이례적인 할인 전략에도 불구하고 올해 첫 6주간 판매량은 4분의 1가량 쪼그라들었습니다. 큰손 중국에 식어버린 애플알이 여기에 빅테크 정주준에 나선 유럽 시장과 한참이나 뒤처진 인공지능까지 겹치면서 안팎으로 속을 끓이고 있는데요. 오는 6월로 예정된 세계 개발자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라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권도영 씨가 결국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는데요. 이달 23일 또는 24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 한국행이 결정되면서 받게 될 형량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에 그쳐 형량은 더욱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번엔 중국 화웨이와 협력 관계에 있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앞서 창신 메모리 등에도 제재 대상에 올렸는데 이렇게 중국 업체들이 담긴 블랙리스트는 하염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웨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파운드리 선두 SMIC와 함께 7나노 반도체를 선보이기도 했고 최근엔 5나노 생산 설비 구축에도 나서면서 제재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구형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상과 더불어 한국 등 동맹국의 규제 동참을 압박하는 등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울고 웃는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어제 젠슨 왕 CEO의 말 한마디에 엉덩이 무거운 삼성전자가 들썩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슈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GTC 2024의 둘째 날이었던 어제 젠슨 왕 CEO는 삼성의 HBM을 사용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 삼성 HBM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기대가 크다라고 깜짝 언급했습니다. 경쟁사 SK하이닉스는 HBM3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 엔비디아에 납품할 것이라고 이전에 밝혔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엔비디아 납품 소식이 없어 HBM 시장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죠. 하지만 어제 젠슨 왕 CEO가 직접 삼성전자의
HBM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언급함에 따라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에 삼성전자 HBM이 공급될 가능성이 확대됐습니다. 아울러 젠슨 왕 CEO는 생성형 AI로 모든 데이터 센터의 DDRM이 HBM으로 교체될 것이라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업그레이드 사이클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이슈 속에 삼성전자와 HBM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삼성전자는 주주총회 모멘텀도 있었는데 회사 측엔 반도체 부문에서 향후 2에서 3년 안에 1위 자리를 되찾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좋은 시세 냈습니다. 어제 올랐던 반도체 관련주들은 대부분 삼성전자 밸류체인과 관련이 있는 종목들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YIK는 12%대 올랐고요. PSK홀딩스와 워트도 모두 11%대 뛰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핵심 협력사인 원익 IPS와 가온칩스는 각각 8.88%, 6.03%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또 삼성전자 소식입니다. 한동안 멈춰있던 삼성전자의 대형 M&A 시계가 다시 돌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에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전장업체 독일 콘티넨탈의 전장사업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인수가 성사되면 2017년 이후 7년 만에 대형 인수합병이 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전장사업자 회사 하마는 내부적으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ADAS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콘티넨탈 전장사업 인수에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어제 오랜만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반도체 이외에도 미래사업 발굴에 주력을 다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융합할 수 있는 로봇, AI, 헬스케어 분야 등이 향후 삼성의 M&A 리스트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니 관련해서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관련주 흐름 확인해보면 유니트론텍과 라이콤은 각각 13.33%, 7.75% 올랐고요. 에이테크 솔루션도 3%대 뛰었습니다. 이외에 텔레칩스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전역의 치사율 30%에 이르는 독성 쇼크 증후군 STSS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독성 쇼크 증후군이 발생한 사례가 총 941건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확진 사례가 총 37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47개 현 중 2개 현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 감염 사례가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이런 이슈에 어제 항생제를 생산하거나 진단키트와 마스크 공급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관련해서 시세 체크해 보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인 수젠텍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진시스템은 26%대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항생제 관련주 경남제약도 상한가를 터치했고 국제약품과 광동제약도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은 확실히 단기적인 모멘텀에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밸류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19일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완화 확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 주주 완화를 확대 시 증가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경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밸류업 지원 1차 세미나에서 나온 지원 방안에 대한 실효성 논의가 불거지자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자 나섰는데요. 최상목 부총리는 현재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 일정을 최대한 당겨 4월에도 추가 세미나를 열겠다고 언급한 만큼 계속해서 나오는 소식들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동안 상승 동력을 잃었던 저PBR주는 어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삼성물산은 4%대 오름폭을 나타냈고 또 지주사와 보험사도 대체로 올랐는데요. 한국금융지주는 3.33% 올랐고 또 삼성생명과 신한지주는 각각 2.46%, 1.99% 상승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저PBR주 현대차도 1.47%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낙폭이 컸던 만큼 되돌림도 컸습니다. 코스피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삼성전자 때문이었습니다. 업황 괜찮은데 주가 안 오른다 했는데 어제 날아올랐죠. 어제장은 그야말로 삼성전자의 단독 콘서트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힘을 받아서 코스피가 1.28% 반등하며 2690선이었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힘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배터리를 중심으로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면서 지수는 0.05% 약보합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볼까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4거래일 만에 유입이 됐습니다. 8,402억 원 순매수와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까지 더해졌습니다. 기관은 5,879억 원 매수 우위, 그리고 개인은 1조 4,051억 원 대량의 물량을 시장에서 빼냈습니다. 이제 눈에 띄는 점은 메이저 주체들의 삼성전자 순매수액이 코스피 순매수액을 초과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삼성전자를 제외한 기업에서는 자금을 빼고 삼성전자로 향하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달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매도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요. 외국인이 182억 원, 기관이 468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고 개인 홀로 774억 원 매수 포지션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반응 보시죠. 반도체 투톱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CEO 발언 정리해 드릴 텐데 이 발언 때문에 삼성전자가 5.63% 시세를 분출하면서 종가 76,900원까지 올랐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3.24% 강세였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2.31%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1% 웃도는 시세를 냈는데요. 현대차 오늘 주주총회가 예정이 돼 있어서 주주가치 제고 방안에 대한 기대가 모아진 영향이었고요. 반면에 기아 2거래일 연속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2.69% 추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으로 가보면 이쪽에선 2차 전지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39%, 에코프로가 0.65% 약세였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6.17% 낙폭을 기록하면서 어제 20만 원 선이 무너졌고요. 반도체 장비주도 모두 부진했는데 HPSP가 0.7%, 리노공업이 2.9%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인 신성 델타테크는 5.65% 상승, 또 한 번 크게 올랐습니다. 환율은 보합으로 1,339원 선이었는데요. 간밤에 FOMC에서 연준이 5번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달러 인덱스가 약세였고 이에 따라서 환율도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단독 콘서트 왜 열렸냐? 젠슨왕 엔비디아 CEO 발언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요. 젠슨왕 CEO가 GTC에서 삼성전자의 납품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 HBM을 테스트하는 중이다, 기대가 크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삼성전자 작년에 HBM 시장 점유율이 2위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할 경우에 이 시장 점유율이 크게 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을 만드는 데 연관돼 있는 장비 기업들, HPSP나 미코, 이오테크닉스, AD테크놀로지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선 덩달아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주주총회도 있었죠. 여기서 삼성전자가 AI 가속기 마하1이라는 걸 공개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 마하1은 그래픽 처리 장치와 메모리 반도체 사이의 병목 현상을 8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어서 HBM 없이 저전력 메모리만으로도 대규모 언어 모델 추론이 가능한 새로운 기술인데요. 연말에 생산에 들어가서 내년 초에 삼성전자 칩으로 구성된 AI 시스템을 선보인다는 목표인데 이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선 관련주인 링크 제네시스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AI 가속기 테마 새롭게 부각될 수 있으니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서 이것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콘티넨탈 전장사업부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삼성이 투자를 하면 시장이 커질 테니 어제 자율주행차가 이에 따라서 시세를 내기도 했는데요. 콘티넨탈의 자동차 부품은 연간 25조 원 규모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 매출의 30% 정도 해당하는 ADAS, 인포테인먼트 사업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하만이라는 전장회사를 갖고 있는데 여기가 디지털 칵핏이라고 해서 디지털로 나오는 계기판 시장에서 영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컨티넨탈을 인수하면서 하만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고요. 성사되게 된다면 독일 기업을 비롯해서 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을 고객사로 둘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디지털 칵핏 완성차량 공급 업체가 현대모비스와 LG전자가 있는데요. 이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현대차를 비롯해서 다른 기업도에서도 수주가 나오고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 자, 간밤 FOMC에 대한 미증시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이러한 훈풍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어제가 삼성전자에 의한 장이었다면 오늘은 다른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올지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니, 새벽 내내 FOMC 보셨나 봐요. 아, 예, 못 주무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떻게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보게 됐습니다. 네네. 예, 뭐 그 예의 그 와인 색깔 그 버간디 넥타이 딱 메고 나왔던 파월 의장이고, 시장은 처음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싶다가 금방 눈치채더라고요. 아, 네.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금리 인하 횟수 3회, 혹시나 또 2회까지 중간값이 올라오나 싶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 와중에 또 보니까 아니 올 연말에 지난 12월 달에 2024년 연말 가서 코아 PCI가 2.4% 물가 지표가 네. 그 정도 될 거라 해놓고 이걸 갖다 2.6%로 내년도 뭐 2.1%로 2.2%로 물가 더 오른다. 거기다가 뭐 성장률도 GDP 성장률도 1.4% 성장할 거다 했던 것 같다가 금년에 2.1%로 또 확 올려버리고 뭐 이렇게 하니 그렇다면은 뭐 설마 금리 인상이야 하겠나 했지만도 그냥 인하 횟수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인하나 마찬가지인 효과다 네네네. 하는 거고 파월 의장 기자들 질문 받으면서도 그런 얘기 그 확연하게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좋게 넘어갑시다 하는 느낌. 따질 것 너무 따지지 말고 네네네.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그냥 시장 이거는 편안하게 가도 되구나 싶은 생각이 굳어지는 모습이 확인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3대 지수 바로 날아가고 달러 약세가고 네. 뭐, S&P 500은 또 처음으로 5,200 예, 넘어섰고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 시청자분들도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가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어제 뭐 이제 우리가 뭐 삼성전자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는 젠슨왕 그 CEO의 그 발언 말 한마디로 저렇게 하겠습니까? 외국인들 어제 그렇게 사버리면서 진짜 삼성전자에 저런 차트도 나오나 싶은 정도의 흐름이 네. 됐는데 뭔가 또 이렇게 외국인들은 좀 낌새를 느낀 거 아닌가. 이거 한번 지수 자체는 세게 가는 그 와중에 또 업종별, 종목별 네. 희비가 깔리면서 이제 또 우리 계속해서 이제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FR리서치 한용희 수석과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눈이 빨가시네. 아니 그래도 출연하신 날 모처럼 시장이 올랐어요.
원래 보통은 이게 참 공교롭게 출연하신 날 시장이 좀 빠지거나 네. 테슬라가 많이 떨어지거나 네. 월화수목금 중에 그랬거든요. 목요일이 늘 우리 한수석 출연이신데 목요일이 좀 대체로 성적은 안 좋았죠. 근데 목요일이 안 좋았고 수요일 밤 미국이 별로. 원래 제 수요일 출연할 때 이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네. 얼마 전에 이제 목요일 좀 됐죠. 이제 목요일로 네. 옮기고 나서 좀 시장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요일로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유동훈 본부 수요일 출연하시는 유동훈 본부장님은 그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힘들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모처럼 기분 좋게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일단 뭐 FMC 덕분이죠. 사실 FMC 덕분에 시장이 뭐 다시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뭐 S&P는 5,200선 그냥 넘어가면서 이제 최고가 기록을 하고 있고 뭐 다우 같은 경우에도 39,000대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뭐 나스닥도 뭐 다우나 S&P는 직전 고점을 그냥 넘어서는 모습이었고 이제 예, 예. 나스닥만 조금 못 올라가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고점 거의 다 왔다라는 게 이제 중요 키포인트였는데 왜 이렇게 올라갔냐라고 하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FMC 뭐 뉴스들 다 나오고 있으니까 기자회견 사실 새벽 3시에 이제 딱 발표하고 나서 네. 그냥 원래 예상치랑 뭐 동결이 되면은 이번에 동결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동결이 나왔어요. 근데 보통 같으면은 이제 크게 시장에 반응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점도표가 나올 때만 좀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 왜냐하면 미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추측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원래 시장의 걱정은 그거였잖아요. 12월 달에 오케이 그래 비둘기였어. 근데 1, 2월 달 물가 올랐잖아. 예상보다. 그러니까 이거 2번 한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것이 살짝 이제 네. FMC를 앞두고 생긴 걱정이었죠. 네, 걱정이었죠. 근데 이게 딱 오픈하고 나니까 아니네. 아직까지 아니네. 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 점도표 발표가 이제 새벽 3시 금리 발표할 때 딱 나왔었고 예. 그때 페드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이 점도표는 다 나오기 때문에 확인했을 때 시장이 쫙 올라갔고 그다음에 새벽 3시 반에 이제 기자회견할 때 그때도 이제 뭐 질의응답하면서 시장이 쭉 상승하는 모습들은 있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이슈가 있었던 발언들은 뭐였냐면은 물가 2%로 돌아가는 강한 확신이 있고 1, 2월 지표 네. 계절적 영향으로 상승한 거다. 그다음에 2%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로 좀 시장이 반응했었고 뭐 뻔한 얘기지만은 뭐 물가 둔화, 고용 약화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뭐에 대해서 좀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당연히 다 아시는 거겠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도표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환호를 했었다. 네. 원래 걱정은 2번이었는데 아니네. 여전히 좀 3번으로 유지를 하고 있네. 라는 생각들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 기자 질문할 때 첫 번째 질문하는 그 CNBC의 그 스티브 리즈만 네. 아마 이렇게 화면에서 가끔씩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아주 후덕한 체구에 이렇게 대머리로 돼 있는 그런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네. 무슨 뭡니까 잭슨홀 미팅 같을 때 보면 항상 현장에서 쟁쟁한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도 하는데 거의 첫 질문을 그분이 하는데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도대체 저 SEP Summary of 그 Economic Projection이죠. 경제 전망표에서 말했는 성장률 저렇게 확 높이고 물가도 예상치를 저렇게 높여놓고 지금 점도표는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 우리한테 뭘 어떡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알아들어 먹으라는 얘기냐라는 취지의 질문이더라고요. 그 질문을 하는데 표정 자체가 이제 그 자리에서 말은 못해서 그렇지 당신들 지금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뉘앙스고 그냥 파월도 얼렁뚱땅 넘어가고 해버렸는데 저 사실 점도표 지금 우리가 못 따져서 그렇지 내년하고 애초에 2025년하고 2026년에 중간값은 한 클릭씩 올라왔습니다. 아니, 조금 올라왔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저 뭡니까 장기 중립금리 저기 늘 2.5%였는데 네. 저것도 살짝 2.6%로 올라왔단 말이죠. 네네. 점도표만 점도표만 보면 매파적이에요. 그렇죠. 점도표만 보면 다소 매파적인데 이번 이게 연도만. 그냥 예. 근데 이게 그냥 비둘기파적인 FMC로 그냥 확 변해버린 거죠. 파월이 또
그렇게 참 어쨌거나 시장은 보니까 그거 한 것 같아요. 그냥 프리패스 통행증 발급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시장이 반응했던 거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장기적으로는 조금 매파적으로 변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저도 동의를 네. 하는데 지금 당장 이번 연도 2번 하느냐 3번 하느냐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냐. 예. 사실 그게 가장 시장에서 좀 걱정하는 요인이었고. 근데 그 코어 PC도 원래 2.4에서 2.6으로 확 올려버리고 그다음에 GDP 예상치도 1.4에서 그냥 2.1로 그냥 2.1%로 그냥 그 투더문으로 해가지고 투더문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이제 2.1로 네. 확 올려버렸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시장에서 물을 수는 있죠. 근데 예. 약간 제 생각이긴 한데 파월 연준도 지금 좀 부담스럽지 않나. 왜냐면은 지역은행들 금리 올려버리면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지역은행들이 다시 부실 위기가 좀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언급은 못 하겠죠, 당연히. 예. 근데 그런 것도 좀 내포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QT 속도 줄이는 것도 뭐 상당히 그 대목에서도 시장은 빨짝 반응하는 것 같았는데 fairly soon 조만간 빠른 시일 내로 네. 그거 토의한다. 거의 뭐 다음 회의 때는 QT 테이퍼링 네. 지금 950억 달러인가요? 매월 목표치가 뭐 600억 달러, 350억 달러, 국채 350억 달러, 모기 채권 950억 달러로 줄여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만간에 얘기하겠다. 그 QT 줄인다는 얘기는 유동성 덜 빨아들인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회수하겠다라는 입장이죠, 사실. 근데 그래도 저는 지금 걱정은 좀 덜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뭐 이거에 대해서 그냥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만 해소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물가겠죠, 또. 당연히. 그러니까. 그래 당신이 말한 대로 2% 돌아간다는 가능한 확신이 있으면은 이번에 2% 돌아가면은 뭐 3번은 거의 확실하겠네라는 생각들을 또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항상 이게 도돌이표가 약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게 뭐냐면은 FOMC 하고 나서 물가 얘기는 항상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반응하는 지표가 거의 노동 지표나 이제 물가다 보니까 항상 이게 있더라고요. FOMC 하고 나서 그 다음 물가 지표나 노동 지표는 시장이 세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점차 조금 약해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래서 한 3월달 PC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은 좀 갖고는 있습니다. 뭐 섹터별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시장 자체는 지금 FOMC 결과 이후에 좀 환호하는 분위기였고 안도랠리 좀 이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주요 기술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 섹터별로 봤을 때 좀 모멘텀이 있는 거는 이제 뭐 엔비디아 그 GTC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블랙엘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GTC에서 블랙웰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공개를 했는데 저는 이게 한 2시간 정도 연설을 했거든요. 네. 예. 아, 혼자 했다면서요. 그거.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거 시총 1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시총 조금 1위. 네,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CEO 자체가 2시간 동안 자기가 다 이해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그 많은 그러니까. 청중들 앞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들도 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도 좀 투자해서는 봐야 된다. 그럼 저런 CEO가 운영하는 회사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모든 부서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다 꿰차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꿰차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냥 네. 뭐 돈 주고 데려오는 CEO가 아니고 예. 실질적으로 자기가 다 이해를 하고 그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지는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엔비디아 많이 올라왔지만 뭐 건네준 원고나 메모 보면서 읽는 CEO가 아니다 이거죠.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분명히 네. 있었고 이거는 뭐 숫자적으로는 뭐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은 저런 이해와 설명을 할 수 있는 CEO가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것도 사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블랙웰은 그냥
칩 만들지 마세요. 저는 이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아, 다른 경쟁 업체들한테. 네, 칩 만들지 마세요. 아, 그냥 저희가 만들게요. 네. 그래서 이번에 H200은 사실 겨냥한 게 AMD MI300 쪽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건 블랙웰은 아니고 H100에서 조금 더 성능이 향상된 모델이죠. 근데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호프 아키텍처로 조금 진행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시장에서는 한 3나노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3나노가 애플이 다 가져가는 바람에 네. 아마 4나노로 진행이 됐을 거예요. 이거는 4나노로 진행이 됐는데 원래 이게 나노수가 줄면 줄다 보면은 더 미세회로 공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같은 면적의 트랜지스터를 더 넣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3나노를 좀 애플한테 뺏기다 보니까 4나노로 진행이 됐죠. 그럼 트랜지스터가 한정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멀티칩 다이로 구성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 이게 블랙웰 한 칩당 트랜지스터가 한 1040억 개 정도.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붙여서 B100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80억 개 트랜지스터가 이제 탑재가 되는 거고요. 이게 H100 대비해가지고 실제로 추론 성능이 한 30배 정도고 연산 속도가 2.5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솔드아웃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아마존, 구글,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업체들이 결국에는 블랙웰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예. 들었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GPT, 그러니까 오픈 AI나 아니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경쟁들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예. 누가 먼저 치고 나가냐? 뭐 제미나이냐, 챗 GPT냐, 아니면 뭐 메타냐 이런 쪽에서 좀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H100에서 GPT 훈련 시 사용하는 기간이 90일이면은 한 H100 GPU로는 한 8,000개를 써야 됩니다. 근데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동일 성능이 아니고 훨씬 더 좋은 성능이다 보니까 한 같은 기간에 2,000개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아마존이나 이런 스케일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거 B100 놔주세요 먼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엔비디아 GTC 같은 경우에는 젠슨 왕이 발표한 부분에서는 그냥 칩 만들지 말고 우리 거 사용해서 우리 소프트웨어 만들 테니까 갖다 쓰세요라는 메시지로 좀 들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한 대표님 젠슨왕 그 CEO가 우르르 데리고 나온 그 로봇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죠. 뭐 아마존이랑 협업하는 로봇도 있었고요. 그게 아마 젠슨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었던 저기. 저 네. 화면인데 네. 저 휴머노이드 로봇. 화면에 그러면 시사점은 그거예요. 저기 들어갈 칩도 다 우리 거다 이겁니까? 칩은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 소프트웨어를 우리 엔비디아를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블랙웰 같은 경우는 모든 산업에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픈 AI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쪽에 인공지능 LLM 모델, 거대 네. 언어 기반 모델만 학습시키는 거 아니야? 네. 이게 아니고요. 예. 앞으로 디지털 트윈도 굉장히 유망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저도 지난주에 이제 키메슨가 인터배터리에서 한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해외 업체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갖고 나오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 디지털 트윈 기술이 뭐냐면 그냥 시뮬레이션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현실 기반으로 딱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장비 갖다 놔봐. 여기 공정 1, 2, 3, 4가 있으면은 여기서 문제가 발생된 거를 계속 현실에서 해결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가상세계에서는 현실로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시뮬레이션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야 이번 공정 빼고 다른 장비 넣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나 뭐 LLM은 뭐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로보틱스, 그러니까 과학, 수학 이런 쪽에도 다 쓸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엔비디아가 포괄을 할 수 있는 산업 구성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GPU를 탑재를 하는 게 아니고 저기는 일반적인 그 칩을 탑재하더라도 통신 간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 학습을 누가 하느냐. 그게 엔비디아가 한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 와중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어느 정도 비중 있게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그게 크니까 모든 언론이 다 뭐 데스크톱했습니다만 그러면 정확하게 갖다 쓴다는 얘기 앞으로? 그건 아니죠. 그거는 테스트 통과해야죠. 테스트를 통과해야 네, 된다. 통과해야 되는데 저기서 시사하는 바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삼성전자가 언제 들어갈 거냐, HBM3 네. E 같은 경우 언제 들어갈 거냐. 근데 반대로 보면은 아직 삼성전자 못 들어가? 그러면 SK하이닉스 아직도 독점이네? 이 말이거든요. 저게. SK하이닉스 아직도 독점이야? 와,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언제쯤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거는 아무도 아직 모르죠. 통과를 한지 안 한지는 모르다 보니까. 근데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저 한마디가 좀 시장에서는 반응을 일으켰던 거죠. 그게 저렇게 SK 하이닉스는 털고 삼성전자로 와르르 갈 만한 그 정도 되나요? 뭐 일단 젠슨왕이다 보니까 젠슨왕이니까. 네, 그거 무시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저거 보면서 좀 삼성전자 주가 보면서 놀랐던 게 네. 그동안 밸류업 프로그램 뭐 자사주 매입 소각 뭐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젠슨왕 한마디가 더 세다. 그러네. 더 세다. 그래서 일단은 HBM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제 기대가 크다라는 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저렇게 상승을 한 건데 결국엔 지금 5세대거든요. HBM3E 같은 경우에는. 근데 3 시장에서는 4세대입니다. 4세대 모델은 이미 SK 하이닉스가 이제 90%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 HBM3E 5세대 같은 경우는 이미 SK 하이닉스는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탑재되는 모델은 그 H200일 겁니다. H100보다 조금 더 성능이 향상된 거. 여기부터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2023년 8월 달에 원래 개발 완료를 알리고 이제 7개월 만에 그 들어간다라고 알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가 먼저 선두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다시 또 미증시 쪽에 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메모리 수요 또 증가에 따라서 좀 실적이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였단 말이죠.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은 줄줄이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매출 추정치도 원래 5.3빌리언이었는데 네네. 5.8빌리언으로 나왔고 예. 그다음에 EPS 같은 경우에도 0.25 손실해서 이제 0.4달러 정도. 네. 이제 완전히 그냥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죠. 그래서 시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한 19% 정도기는 했거든요. 네네네. 네, 19% 정도의 마무리가 좀 되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그 실적 풍향계잖아요. 예, 마이크론이. 예. 그 메모리 업계에서는.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대를 거는 것도 사실 큰 거죠. 진짜 찐바닥이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마이크론이 이렇게 실적 발표를 잘 하다 보면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3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일단 1, 2위를 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3위인데 그 마이크론에서 이렇게 좋은 부분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메모리 업황은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기대감을 갖고는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이 AI 쪽만 쭉쭉 살피는데 최근 들어 보니까 수출입 지표 보니 네. 이 반도체 메모리 쪽도 상당히 좋던데요. 그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반영할 때 안 됐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 수출 단가잖아요, 결국에는. 네. HBM 쪽이 끌어올릴 가능성도 높고 사실 D램 쪽도 많이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가 다 엮였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아직까지는 낸드 시장이 그렇게 확 올라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네. 키옥시아 가동률을 보면은 지금 낸드 시장도 바닥에서 꿈틀꿈틀 대고는 있어요. 근데 키옥시아 낸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EPS로 보면은 2024년 4분기까지 한 88%에서 한 90%까지 가동률을 올린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네. 아직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가동률을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 거고 그럼 가격이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가동률 끌어올려서 다시 수익성을 개선할게요라는 말로 들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D램 업황이 회복이 된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HBM 쪽은 워낙 고대폭이다 보니까 마진이 많이 남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낸드 시장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테슬라도 좀 여쭤볼게요. 테슬라 또 출연하셨으니까. 아니, 지금 전망들이 많이 엇갈리잖아요. 네네. 예. 어떨까요? 저는 여전히 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혹시 캐시우드한테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좀 사라고 한 대표가. 그렇진 않았고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고요. 그래도 바쁘신 분이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3월 14일에 추가 매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캐시우드가 3월 14일에 총 21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테슬라가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데 사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번에 지난주에 스타쉽 발사를 좀 했었잖아요. 네. 근데 스타쉽 발사를 하면서 어디서는 뭐 절반 성공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엄청나게 성공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3번 발사했잖아요. 3번 발사했는데 4번째는 더 크게 성공할 겁니다.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슈퍼헤비 엔진 33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 부스터에는. 근데 33개의 점화를 모두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맥스큐 지점에 통과를 잘 했고요. 그다음에 핫스테이징, 그러니까 추진체랑 그다음에 그 부스터를 분리하는 역할. 그때 불꽃이 확 튀는 게 있거든요. 이게 핫스테이징인데 그때 가장 사실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추진체가 나가는 거에서 이 발사체 어떻게 보면은 그 본체가 그 점화를 하게 되면 폭발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 위험한데 이번에 2번째도 성공을 했고 3번째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슈퍼헤비 방향하고 전환 낙하가 다 성공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박인데 사실 랩터 엔진이 그 위에 보시면은 그 스타쉽 본체 있지 않습니까? 저 본체 6개 엔진이 점화가 모두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타쉽 최대 속도가 26,000km까지는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엔진 정지 관성만으로 비행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불안했던 게 그 사실 플라즈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저 플라즈마를 잘 버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게 사실 뒤집어지면서 반대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좀 불안하기는 했었는데 거기서 조금 통신의 오류가 났다. 거기서 좀 실패를 했다라는 건데 저는 그 지점만 오더라도 사실 대박이다. 그다음에 그 우주 발사를 할 때 아니 저렇게까지 많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영상이 4K로 나와? 그거는 이제 스타링크 통신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저게 이제 플라즈마입니다. 그러니까 대기권으로 들어갈 때 공기가 응축되면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저 열을 잘 버텨야 되는데 사실 스페이스X는 저는 이번에 스타쉽 3번째 발사 대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뭐 화성에 간다는 건 아직 뭐 좀 먼 미래이긴 하겠지만은 저는 저기에 스타링크를 발사하는 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펠콘이나 슈퍼헤비보다 더 많은 위성을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위성을 전국 통신 전역에 더 많이 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시나리오로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FSD가 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영상은 사실 저작권 때문에 못 가져왔는데 좀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FSD 미국에서 북미 쪽에서는 지금 V12 12.3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이랑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저희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이제 금문교거든요. 네네. 금문교인데 이 분이 이제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홀머스 카달로그라는 이제 유튜버인데 FSD V12.3을 계속적으로 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도 저 영상을 보면서 계속 FSD를 참고를 하고 있는데 네네. 보시면은 금문교 왼쪽에 있는 도로는 사실 좀 막혀 있긴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차량이 굉장히 오른쪽에 많죠. 왼쪽 사진 보시면은 앞에 사람들도 많죠. 근데 두 번째 오른쪽 사진 보면은 차가 반대편에서 오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고 자전거 탄 사람들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 말고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일단 금문교에서
차선이 없어지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은 제가 구글 맵으로 좀 가져왔는데 저 차선이 없어지는 구간이거든요. 옆에 보시면 저기가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글 맵으로 어제 가져온 건데 저기가 이제 주차장 쭉 나열이 됐고 제가 표시드린 저 빨간색 부분이 뭐냐면은 차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네. 보통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저기서 이제 실패를 합니다. 왜냐 차선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자전거 타고 뭐 스케이트보드 타고 이러는데 예. 없어져야 되는데 저기서 그냥 가거든요. 그냥 갑니다. 그 인식을 하고 차선이 있건 없건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엔드투엔드 방식, 인공지능이 알아서 학습해서 이거는 사람이다, 이거는 강아지다, 이건 스케이트 탔다, 이거는 오토바이다, 여기는 주차장이다, 여긴 차가 있다, 이런 거를 다 인식을 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저 영상을 보는 동안 손에서 잡은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FSD를 따라올 업체는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좀 매수 구간인 1차적인 매수 구간, 아직까지 네. 2차적인 매수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테슬라의 홀더분들, 주주분들, 저도 그렇지만은 좀 멀리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막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런 것들 사진 다 캡처해가면서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테슬라 관련해서 이만큼 설명하시는 분은 저도 한 대표 말고는 잘 못 봤습니다. 예. 그렇죠. 오죽하면 여러 오해도 받으시잖아요.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1% 이상 상승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722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0.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89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넘게 지금 3% 가까운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79,200원. 이렇게 되면은 또 매물대인 8만 원 선까지 좀 많이 근접하게 되는 양상이겠죠. SK하이닉스도 3%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6만 1,300원이죠.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상승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85만 2천 원이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1.2%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6만 4,600원이죠. 현대차가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4만 6,500원이고요. 기아가 2% 이상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1만 8,300원. 셀트리온도 1.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18만 5,3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 LG화학도 각각 0.2%에서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2만 7,500원, 44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죠. 에코프로비엠이 1.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에서는 27만 원이죠. 에코프로도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61만 4천 원. HLB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만 4,100원이고요. 알테오젠 소포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9만 5,600원. 엔케미 3%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4만 6,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1만 3천 원이고요. HPSB가 2.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2,900원. 리노공업도 0.8% 상승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 오름세 예상되면서 호가는 19만 2천 원. 신성 델타테크도 3.5% 강세가 예상됩니다. 자, 오늘 예상대로 시장은 뭐 지금 역시 국내 증시도 네. 좀 상승이 예상되네요. 어제 삼성전자가 4,100원 올라서 5% 넘는 상승률로 그냥 저 가격에 왔는데 오늘은 4,100원이 아니라 3,100원만 올라도 8만 전자가 되네요. 야, 그러면 3년 만에 오는구나. 8만 원이라는 삼성전자가. 참 근데 이거 여기 좀 또 네. 매물대잖아요. 왜냐면 8만 네. 원에 사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단 말이에요. 네, 네. 말이죠. 예, 9만 원대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지난번에 2,718포인트 근방에서 이렇게 멈췄는데 결국 2,720은 열 모양이 같습니다. 열고 진짜 그 일찌감치 그 울퉁불퉁하다는 표현을 갖다가 파워레이저도 쓰고 뭐 범피로드라고 하는데 우리 비포장도로 생각하고 네, 자갈 많은 돌 많은 그런 길 생각하면 되는데 이 쭉 안 가서 그렇지 결국은 가긴 가네요. 가는데
이 와중에 이제 또 조금 소외되는 업종들은 또 분명 나올 것이고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그래도 삼성전자가 나 이런 쪽이 뭐 자동차 쪽 이런 것들이 모처럼 한번 우리 시장에 굵직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거 진짜 몇 년 만에 봅니까 이 장? 그러게요. 네. 예. 아니 반도체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좀 주가 좀 날아가는 거 보면은 지금이라도 좀 담아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대형주랑 중소형주, 장비주의 차이기는 하겠죠. 네네. 근데 저는 이제 후공정 쪽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좀 전공정 쪽에서 좀 찾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뭐 테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테크윙도 검사 장비 쪽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덜 오른 종목들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후공정 쪽은 사실 좀 밸류가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저도 네네.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뭐 지금 STI나 아니면 한미반도체나 너무 그동안에 작년에 많이 올랐던 네. 부분들이 예.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는 건 사실 뭐 이거는 HBM 시장이 더 커져서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주가가 밸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맞지만은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내 안정권에서 좀 심리적인 안정권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디를 봐야 되냐? 저는 그래도 후공정이 많이 부각을 받고 중요한 거는 후공정 패키징이 어드밴스 패키징이 워낙 중요한 거는 맞는데 지금 밸류에서는 좀 부담스럽기는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전공정 쪽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사실 캐니스터 만드는 제가 지오 엘리먼트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직까지 부각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고 사실 뭐 테스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주들도 한번 보시는 게 좀 어떨까. 그리고 지금 나오는 뭐 텔레칩스라든지 뭐 저쪽은 이제 CXL 쪽이기는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CXL이 어제 사실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제 급등을 하긴 했었잖아요. 예. 뭐 엑시콘이라든지 뭐 어버버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일정 때문에가 한 번 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3월 26일인가 27일부터 그 mem콘이 있습니다. 그 실리콘밸리에서 그 반도체 미국 학회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CXL 그 기술을 한번 선보이기는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HBM하고 CXL의 차이점은 뭐냐면 CXL은 이제 컴퓨터잉 통신 간의 기술이고 그다음에 HBM은 고대 메모리 폭이다 보니까 빠른 연산 처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기는 한데 사실 삼성전자가 차세대 기술을 발표하고 이게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은 CXL은 조금은 부각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HBM처럼 뚜렷하게 뭔가 숫자로 나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삼성전자가 뭐 컨티넨탈 전장 사업 인수도 검토한다 하는데 이 컨티넨탈이 그 타이어 쪽에서 많이 네네. 접하게 되는 그 네, 컨티넨탈이에요? 전장 사업, 디스플레이 사업 강화, 뭐 여러 가지 또 모빌리티 사업 경쟁력 강화.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렇게 뭐 이슈는 많이 나옵니다. 그 원래 컨티넨탈이 그게 에이다스 쪽도 만드는 회사거든요. 독일 회사기는 한데 네. 사실 예전에 저 네. 개장을 하고 좀 늘어볼게요. 아, 네. 네. 오늘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를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3월 21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미국에서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시장 예상대로 지금 금리를 동결했죠. 5번 연속 금리 동결인 상황에서 연내 금리 인하 3번을 하겠다라는 점이 시사가 되면서 미증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년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거고요. S&P 500도 처음으로 5,2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이 좀 예상이 되고요. 양 시장 모두 좀 강세 출발 예상되는데 지수를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1.5% 올라갑니다. 2,732포인트, 지금 가뿐하게 40포인트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출발을 보여줍니다. 2,731포인트고 코스닥도 1% 상승합니다. 지금 900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양시장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4% 올라갑니다. 78,700원. 어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5% 이상 강세를 보여줬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2% 이상 올라갑니다. SK하이닉스도 4% 이상 강세 보여주죠. 16만 3,1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6% 상승합니다. 41만 1,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7% 상승합니다. 85만 6천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8% 강세입니다. 6만 5천원이고요. 현대차도 2% 이상 올라갑니다. 24만 7,500원. 기아도 지금 1.6% 상승 중이죠. 11만 7,600원이고요. 셀트리온도 0.7% 상승합니다. 18만 4,400원. 포스코홀딩스도 1.5% 상승 중이죠. 43만 3천원이고 삼성 SDI도 1.4% 올라갑니다. 45만 9,500원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89% 상승합니다. 27만 원이고요. 하루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에코프로도 1% 이상 상승 61만 4천 원이고요. HLB도 1% 이상 올라갑니다. 10만 5천 원. 알테오젠이 0.8% 떨어지네요. 19만 4,500원이고 셀트리온 제약도 1% 상승합니다. 11만 2,800원. HPSP가 2% 강세 보여줍니다. 5만 2,500원이고 NKM은 0.4% 상승 중입니다. 리노공업이 1% 상승하네요. 25만 3,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강보합으로 19만 300원이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1.6% 상승 중입니다. 12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면이 지금 117% 지금 강세를 보여주는데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에요. 자,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지금 시기가 굉장히 좋네요. 로봇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지금 116%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면 말고도 그 밖에 보시게 되면은 휴림 네트워크스 이건 좀 동전주고 SPG가 0.5% 상승 중이고 전통적으로 이제 잘 알려지는 로봇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두산이 또 3%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제우스도 2% 강세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은 또 글쎄요. 오늘 이게 종목들이 또 여러 섹터에 속해 있는 경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반도체 쪽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반도체 쪽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BM 관련주 내에서는요. 지금 DIT가 7%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KC텍도 5% 상승합니다. 41,750원. IMT가 4% 이상 올라갑니다. 21,950원이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보셨고 이오테크닉스도 3.7% 강세고요.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3.4% 올라갑니다. 한미반도체도 좀 전에 보셨죠. 지금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인텍플러스, KC텍도 5% 이상 상승을 보여줍니다. 오늘 HBM 관련주들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대표주들 강세죠. 자, 지금 시각 지금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사입니다. 외국인이 1,260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785억 원 매수 우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2,015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04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3억 원, 87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선물 시장에서 또 외국인 많이 삽니다. 1,162약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는데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10원 30전 하락한 1,329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대로는 움직여주네요. 네, 그러네요. 환율은 보니까 1,330원이 딱 그냥 강아지 목줄 딱 들고 있는 주인 위치네요. 거기서 많이 가봐야 1,340원, 네네. 밑으로 가봐야 1,320, 15 그런 정도인데, 야 이렇게 갭으로 이렇게 확 떠버리면은 이 갭 이거 안 채우고 그냥 계속 갈 수 있는 건가? 어쨌거나 세긴 셉니다. 세긴 세고 이렇게 될 거 뭐 하려고 그때
옵션 만기일 다음 날 그렇게 현선물 팔아줬겠죠, 외국인들. 한 대표님. 아니, 질문인데 혹시 질문 저- 아니신 듯 하셔가지고. 네. 혹시 외국인 친구 아는 사람 없으세요? 그때 옵션 만기일 다음 날 왜 그렇게 패대기를 쳤는지. 뭐 한 명이 아니니까 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예. 사실 근데 어제 현물에서 보면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이 그냥 싹 쓸어가는 모습이에요. 싹 쓸어가는 모습. 네. 그래서 사실 반도체 시장이 저는 환율도 환율이지만은 지금 반도체 시장에 좀 더 집중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아니, 예. 오늘 보니까 지금 사면이 이제 오늘 신규로 상장한 종목이잖아요. 네. 이게 로봇 관련주가 맞는 거죠? 아, 자동차 부품 자동차 근데 왜 로봇 관련주로 이게 엮이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모멘텀이 사실 네. 자동차 부품 매출이 원래 85%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로봇 부품은 아직 프로토타입이에요. 아,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사실 아직까지는 큰 현실성은 조금 감속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감속기 제어기 이거를 통합 시스템을 그러네요.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로봇의 부품이기도 하고. 네네. 예. 그래서 로봇 관련주로 묶이기는 하는데 사실 정확한 로봇 관련주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CVVD라고 이제 네네네. 그 자동차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을 만들고는 있는데 그 현대기아차가 주요 고객사죠. 그러네요. 당연히. 현대차 그룹의 주요 고객이네요. 네. 예, 예.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자동차 부품사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전장 사업 강화하는 얘기 있었잖아요. 자동차 쪽. 네네네. 예, 그거 얘기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뭐 일단 컨티넨탈 네네. 큰 이슈는 아니라고 예, 생각을 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컨티넨탈이 뭐 독일의 그 에이다스 만드는 업체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예전에 하만 생각해 보시면은 하만 인수할 때도 그렇게 큰 주가의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예. 네, 어제 뭐 컨티넨탈 인수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간 거 아니야? 라는 거보다는 사실 HBM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게 그 발언이 더 세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수급이 들어왔지 이게 컨티넨탈 전장 사업 때문은 아니다. 근데 네네. 물론 삼성이 전장 사업에 대한 좀 의지는 강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 사업도 지금 매출 보면은 엄청나게 뭐 이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지나가는 이슈로 좀 확인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하고 기아가 또 이제 살짝 이제 고비에 다다랐는데 그 와중에 이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현대차 오늘 주총이라면서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뭐 관련해서 보면은 항상 그런 기사는 자주 보는데 뭐 어느 해에 올해 차라든지 뭐 북미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전기차에서도 평가는 좋은 것 같은데 실제 실적 부분도 괜찮은가요? 제가 연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현대차가 이번 연도에는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선방할 거다라는 생각들은 선방할 거다. 하거든요. 근데 IRA가 작년에는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출발선상이 달랐어요. 이쪽은 예. 레거시 업체들은 금수저, 예.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약간 동수저? 통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전기차를 팔 때 포드, 스텔란티스, GM은 보조금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현대는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회를 했죠. 어디로 우회했냐? 리스 렌트 시장으로. 네. 근데 나름 선방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도 뭐 가격 경쟁력 인기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이번 연도에는 출발선상이 다 동수저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나도 금수저가 된 거는 아니고요. 다 동수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완전 그냥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매량을 좀 2월까지는 좀 가져왔는데 현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가 미국에서 얼마나 팔렸느냐라고 봤을 때 빨간 이거 말고 미국 쪽 판매량 한번 네네. 보여주시면은 그 빨간색 선으로 보이는 게 2024년 2월 달까지 데이터거든요. 근데 점차 올라오고 있습니다. 점차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3, 4, 5, 6, 7 이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매출은 늘어나고 있다. 근데
23년 대비해서 월등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계절적 영향일 수도 있고 IRA 영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5, 6, 7에서 성장률이 극명하게 좀 나올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그래도 해외 지금 국내에서 뭐 이제 비아디 나온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네.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저는 가격이 깡패라고 생각해요. 가격이 깡패다. 네, 왜 그러냐면 1,800만 원 나오면은 사실 현대기아차도 위협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 매출이 이제 40%가 넘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인도나 체코나 이런 쪽에서도 사실 매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인도 시장을 좀 노려야겠죠. 인도 시장을 노려야 되는데 비아디는 아직까지 인도 시장에서 뭐 수출은 하고 있겠지만은 인도랑 중국이랑 사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예. 쉽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인도에 현지 공장이 없으면은 보통 인도는 수입차 관세를 100% 매겨버립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 모델 Y 프리몬타 공장에서 생산하는 38,000달러짜리 차가 인도로 가면 77,000달러가 됩니다. 근데 인도는 아직까지 1인당 GDP가 그렇게 높은 국가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급차를 소비할 여력이 아직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가형 차량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대차 인도 법인을 보시면은 매출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24%, 뭐 20% 중반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려야 될 시장은 이제 인도나 미국 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쪽의 실적이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현대차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봇주는 어떨까요? 이제 다음 주면은 그 엔젤 로보틱스 네. 상장되죠. 26일 상장인가요? 지금 그래서 뭐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약간 좀 주가 조정 받을 때 다음 주 좀 이런 모멘텀으로 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 이번 주부터 반응이 조금씩 올 수는 네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에 네네. 왜 그러냐면 그 오토메이션 월드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나오거든요. 네네. 제가 지금 인터배터리도 말씀 못 드렸고 키메스도 말씀 못 드렸고 오토메이션 월드도 다음 주에 이제 가기는 하거든요. 예. 두 배속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네. 예. 일단 그러면은 참여하는 기업이 라운피플, 뷰웍스, SPG, 링크제니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하나 로보틱스 이렇게 네네네. 있습니다. 두산 예. 로보틱스는 작년에 참가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네. 참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한 정보 의지는 있기 때문에 아마 오토메이션 월드 할 때 아마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아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 배터리 얘기도 하셔야 된다면서요. 아 너무 길어서 그거 말고 키메스는 키메스는 사실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제가 그 미용 의료기기 사실 보려고 간 거긴 하거든요. 네. 원래 개인적으로 그런 피부 미용 쪽 관심도 많으시잖아요. 네. 제가 오늘 화장품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일단 화장품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예. 저는 실리콘2가 어제 또 신고가를 냈어요. 실리콘2가 이건 또 뭐예요? 실리콘2? 그 스타일 코리안이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여기 역직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해외로. 아. 그 플랫폼을 만든 업체인데 네네네. 이게 기업 고객한테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역직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유통업체여가지고 이제 실리콘2 매출이 잘 나온다. 네네. 실적 잘 나왔습니다. 4분기. 작년 4분기. 근데 해외 매출이 증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뭐 잉그루드랩이나 북미 매출 한 95% 넘죠.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의 모회사죠. 그다음에 저는 또 주목하는 게 중소형 화장품 중에 네네. 계속 제가 뭐 클리오는 제가 한 클리오 킬커버나 이런 쪽에 말씀드리면서 한 1년 반, 2년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사실 횡령 때문에 환기 종목이긴 네네네. 했었거든요. 근데 그 횡령 금액이 좀 크지는 않고 오히려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클리오도 많이 올라왔고 예. 그다음에 아이페밀 SC 로맨 만드는 회사죠. 여기도 많이 올라왔었고 저는 요즘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 중에서는 파마리서치나 VT. 네. 그러니까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리쥬란을 만들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리쥬란 기기도 있지만은 이제 화장품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VT 같은 경우에는 리드샷. 리드샷은 사실 시카입니다. 예. 시카가 일본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죠. 그래서 일본 진출을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일본에 있는 오프라인 로선 편의점이 있는데 여기 집중을 해서 매대를 다 깔아놨는데 사실 작년에 좀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가져온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 일본에서 구글 검색 트렌드를 좀 보셔야 돼요. 예, 이게 예. 인기가 없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한번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 리들샷이라는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검색한 추이를 봤을 때는 네. 여전히 좀 많이 검색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오프라인 많이 일본은 아날로그 시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쪽으로 많이 노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쪽에 좀 유통을 꽉 잡기는 해야 되는데 일본 쪽 시카에서는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동남아 쪽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주목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TMS 갔다 왔는데 제가 봤던 거는 그 이루다의 유즈랑 그 집에서 하는 홈케어입니다. 네. 홈케어랑 그다음에 클래식스 볼유머랑 슈링크 유니버스 이렇게 봤는데 사실 루트로닉은 이제 뭐 자진상폐 했고요. 그다음에 이루다랑 비올 네. 비올 같은 경우에 비침습 그러니까 RF 장비거든요. 예, 마이크로니들이죠. 마이크로니들인데 이게 특허에서 소송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한테 이제 1차 합의금을 수취를 해가지고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사실 RF 장비 마이크로니들 RF 쪽에서는 이제 비올이 워낙 강자이다 보니까 아마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마 로열티를 좀 내야 될 거다라는 게 제가 봤던 좀 키포인트였다. 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정보와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을 검색하시면 보다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박민아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올해 미국 등 주요국들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예적금 금리가 떨어지기 전에 고금리 특판에 가입하려는 금융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약 4에서 6%대 예적금 상품을 소개하며 고객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금리 예적금 상품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이 금리가 고점이다라는 인식이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지금 시중은행에서도 자금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특판 상품 내놓고 있다면서요. 네,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 릴레이가 임박하면서 은행 예적금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말 예금은행의 수신잔액은 한 달 새 32조 4천억 원 늘면서 2월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증가폭을 기록했는데요. 20조 원에 달하는 청년 희망적금의 만기까지 돌아오면서 은행들은 앞다퉈 5% 이상 고금리 특판 상품을 본물처럼 출시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KB 차차차 적금은 기본금리 2.5%에 최고 연 5.5%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은행은 최대 연 6% 금리를 제공하는 만기 6개월짜리 우리투게더 적금을 출시했는데요. 기본금리 3%의 추천 코드별 모집 인원에 따라 최고 3% 우대금리가 주어지는 모집형 예금입니다. 네. 자, 지금 K뱅크는 최고 연 5%짜리 정기 예금 특판 상품을 내놓았다는데 어떤 상품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K뱅크는 두 번째 천만은행 페스타로 은행권 최고금리인 연 5% 정기예금 특판을 진행합니다. 가입 한도인 1,000만 원까지 넣는다면 6개월 후에 세후 이자로 21만 1,50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달 은행권 6개월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연 3% 후반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K뱅크 전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기존 고객은 10만 명까지, 신규 고객은 2만 5천 명까지 응모할 수 있는데 각각 5천 명씩 추첨해서 1만 명에게 연 5% 금리 우대 코드가 발급됩니다. 당첨자는 4월 5일 발표된다고 하니까 6개월 예금 상품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저축은행 예금 금리가 이제 3%대로 낮아지면서 이탈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는데 대부분 고객이 지금 새마을금고로 향하고 있다면서요. 네, 저축은행이 예금 금리를 3%대로 낮추는 동안 새마을금고는 매력적인 4%대를 유지하면서 예금 수요를 흡수했습니다. 지난 1월 기준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연평균 금리는 3.92%였고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는 4.2%로 저축은행보다 0.28%포인트 높았는데요.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대출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 고금리 예금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개별 금고마다 경영 사정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출은 줄고 있는데 고금리 수시는 계속 늘리고 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지금 시기가 이제 고금리 예적금을 갖다가 가입할 수 있는 거의 막차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금리나 시기가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은행 금리가 그렇게 빨리 낮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네, 예적금 상품의 고금리 행진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코픽스 신규 체급액은 3.62%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하락하면서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했던 것보다 뒤로 밀리는 분위기지만 기대감이 훨씬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적금을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지금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세는 좀 일단락되고 거래량이 늘고 있는 상황이죠. 집을 살 때 염두에 하는 것 바로 또 세금이겠죠. 꼭 내야 하지만 어떻게든 아끼고 싶은 게 바로 세금일 텐데요. 네, 집을 살 때도 그렇고요. 또 팔 때 꼭 알아둬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절세에 필요한 모든 꿀팁 아낌없이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이경호 세무사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부동산 세금 좀 다른 세금에 비해서 좀 자주 세제도 좀 바뀌기도 하고 복잡한데 집은 살 때나 팔 때나 세금 내고 또 보유하고 있을 때나 이전할 때도 세금 내고 요 부동산 관련한 세금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알려주시죠. 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네. 취득할 당시 그리고 보유했을 때 또 매각할 때 이렇게 네. 3단계에 걸쳐서 3단계. 이렇게 세금을 좀 이렇게 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취득했을 때는 이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취득세는 집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증여를 받았을 때 서류상 등기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이 취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집 구입 가격의 세율을 곱하거나 아니면 증여를 받았을 때는 유사매매 사례가액 등 이런 시가에 세율을 곱해서 이렇게 취득세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했을 때는 이제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이제 임대를 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임대소득세를 내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재산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이 6월 1일이 이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보유한 주택을 5월 31일 이전에 만약 매각한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이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번에는 국세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가액이 9억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만약에 1세대 1주택이라고 한다면 12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따로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한 가지 물건에 대해서 네. 이 이중과세를 할 수 있는 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네네.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세를 부과한 세액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 이 중복된 예. 그 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보유 중인 집을 전월세 예. 등으로 이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세를 놓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부부 합산해서 만약 2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아니면 1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만약 기준 시가가 12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 월세에 대해서 임대소득세를 이제 부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세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부부 합산으로 했을 때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이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소득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만약에 부동산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양도소득세를 예. 낼 수가 있는데요. 이 보유 중이던 집을 팔아서 만약 차익이 남았을 경우에는 네. 이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하고요. 네. 거기다 만약에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그 공제액을 빼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예. 이제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저 예. 세무사님 저 네. 좀 궁금했어요. 아까 종합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에서 네.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라고 말씀하셨고 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로 네. 귀속된다고요? 네. 저 중에서 그러면은 그럼 국세 말고 지방자치가 가져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재산세. 아니. 네. 국세 반대되는 국세는 정부에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네, 나라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예. 지방자치가 가져가는 거는 지방세. 네, 지방세입니다. 저 중에 국세, 지방세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가? 국세. 나머지 이제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이제 지방세로 분류가 되고요.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예. 네.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의 일부분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거든요. 정여나 상속 저것도 그것도 이제 국세입니다. 저것도 국세죠. 네, 맞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뭔 부동산에 세금 진짜 많네요. 국세, 지방세 왜 이렇게 궁금하셨어요? 네? 사실 나쁘자 입장에서는 나쁘자 입장에서는 뭐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데. 그렇죠. 예, 이게 세금이 많다로 느껴지거든요. 내야 그리고 될 이제 세금이. 이 세수 수입을 이제 세수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또 국세, 지방세로 또 그렇죠. 나눌 예, 수도 예. 있기 때문에 사실 내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동일하다고 또 그렇죠. 뭐, 예, 국세나 그거- 지방세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뭐 네. 집을 살 때도 그렇고 팔 때도 그렇고 일단 사면은 취득세, 팔 때는 이제 차익이 생기면 양도 네.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건데 네. 이 취득세율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 취득 방식에 따라 좀 세율이 예. 달라지거든요. 우선은 뭐 만약에 원시 취득이라고 해서 만약 건물을 신축을 했다고 하면 이제 2.8%의 취득세율을 부과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만약 상속이나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2.8%의 취득세율, 그리고 증여를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3.5%의 취득세율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택을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1에서 3%의 이제 취득세율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요. 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 그리고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취득가액이라고 한다면 1에서 3% 사이의 취득세율을 이제 부과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 주택 취득가액이 9억이 초과된다. 그러면 3%의 네네. 취득세율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또 이제 취득세율이 좀 달라지고 중과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함으로 해서 2주택자가 되시는 분들은 8%의 고율의 이제 취득세율을 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3주택이 되시는 거다 그러면 12%의 이 중과세율을 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함으로 해서 네. 3주택자가 되시는 분들부터 이제 8%의 중과세율을 물고요. 네. 그리고 이제 4주택자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12%의 취득세율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취득 시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취득세율과 별도로 해서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을 추가로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취득할 때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세율에다가 대략 한 0.3% 정도 그렇게 좀 더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3% 정도 9억 원 넘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예, 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거에 대해서는 또 취득세가 또 율이 좀 낮아지더라고요. 네, 예. 2.9%의 취득세율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 이 상속을 받는 주택으로 인해서 이제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네네. 만약에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게 되면 농특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합치더라도 1% 안으로 밑으로 이제 네. 저율의 세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한 10억짜리 같으면 일단 1,000만 원? 뭐 3%니까 그럼 얼마죠? 3천만 원. 3천만 원. 예, 그렇게 되시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중과가 되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12%를 물기 지금 보니까 어쨌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여전히 살아 있고요. 네. 정부에서는 중과세 폐지를 뭐 목표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자, 그럼 오늘 이제 1주택자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 그중에서도 이제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출산 예정인 분들, 이분들이 누릴 수 있는 취득세 혜택, 그걸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인해서 네. 이제 취득세 감면하는 부분들이 좀 네. 있는데요. 우선 이 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이 취득세 감면의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일까지 이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예.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요건들이 좀 있는데요. 우선은 소득 요건은 전혀 없고요. 네. 그리고 뭐 굳이 뭐 별도로 뭐 생애 최초로 취득해야 된다 이런 요건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유상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런 요건도 없어서 만약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주택 가격 기준이 좀 있는데요. 이 12억 이하의 주택을 이제 취득함으로써 1세대 1주택이 되는 이 가정에 대해서 이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2024년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일까지 출산한 가정이 출산일 전 1년 그리고 출산일 후 5년 내 그 사이에 이제 취득한 12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만약 1세대 1주택이라고 한다면 이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취득세 감면도 사후 관리 요건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취득일로부터 우선 3개월 내에 무조건 거주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실거주. 예. 예, 그리고 이 3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되는 그 의무 거주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의무 거주 기간 내에 만약 매각을 하거나 증여를 하거나 임대를 놓게 되면 그 전에 받았던 취득세 감면분을 이제 가산세와 포함해서 추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가산세까지. 네. 네, 이게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생애 최초 주택인데 이것도 이번에 조건이 많이 완화됐다면서요. 네. 방금 말씀드린 예. 그 출산 양육 취득세 감면의 약간 전신격이라고 네네네.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도 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소득 기준이나 주택 가격 기준이 좀 타이트했는데요. 이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으로 이제 7천만 원 이하였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수도권에서는 취득 가격이 4억 원 이하여야 했고 비수도권은 이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야만 이 취득세 200만 원 감면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건들은 2020년 당시에 이 주택 중위 가격을 반영하는 거라서 이후에 주택 가격이 굉장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타이트한 이 소득 기준 주택 가격 기준에 경계에 있는 분들은 이 약간의 차이로도 감면이 배제될 수 있어서 그런 문턱 효과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크게 좀 보완하고 완화를 했는데요. 현행에 있는 이제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2년도 6월 2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이제 이 취득세 요건을 좀 완화해서 감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소득 기준, 기존에 있었던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이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앴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 기준을 12억 이하 주택을 그냥 생애 최초로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후 관리 요건이 동일하게 있는데요. 네. 취득일로부터 이제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3년 이상 의무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년 내에 이제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전에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가산세와 더불어서 이제 추징을 당하게 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방금 말씀드린 이 각 감면들은 중복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하는 이 감면들 중에서 혜택이 큰 거를 이제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세무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팍팍 오진 않네요. 세금 쪽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요 양도소득세는 이 취득세보다 더 복잡하다는데요. 네. 이 양도소득세는 뭐 여러 가지 계속 법의 개정이 일어남에 있어서 뭐 네. 계속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양도세 자체의 공부를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예, 그래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세법 부분이긴 합니다. 아니 예. 수포자 수학 포기 저도 해당됩니다만 수포자 소리는 들었었는데 양도포 예. 양포자도 많이 생기고 그래요? 있죠. 예. 저도 뭐 열심히 따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예.
양도세 기본 원칙. 네. 양도세 기본 원칙을 예. 좀 한번 말씀을 네. 드려볼까요? 예. 우선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 방식을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 양도세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이제 이전했을 경우에 차익에 대해서 이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이제 상속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좀 이제 구분되는 점인데요. 이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서 이제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이제 세금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 양도소득세는 그룹별로 구분해서 계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이 과세 대상 자산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그룹별로 별도의 세법을 적용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게 토지, 건물 등 이 부동산을 1그룹으로 두고요. 네. 그리고 국내외 주식을 2그룹을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많이 크게 나누는데요. 네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3그룹의 파생상품, 아, 그리고 4그룹의 신탁수익권 네네. 이렇게 네 가지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룹별로 세법을 별도로 적용하는 이 구체적인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하나의 자산을 매각을 함으로써 양도차손이 발생을 했다. 네네. 그러면 다른 자산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도차손 통산을 각각 그룹 내에 있는 자산들끼리만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연 250만 원의 기본 공제는 각 그룹별로 250만 원씩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도소득세도 이 소득세의 한 종류이기 네네. 때문에 이 각 개인별 그리고 각 연도별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합산해서 다음에 5월까지 이제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참고로 이 양도소득세에서는 예정 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그룹에 있는 부동산과 4그룹에 있는 이 신탁수익권 같은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2그룹에 있는 이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 1년 사이에 매도가 여러 건이 발생을 했다. 네. 그러면 각각 거래에 대해서 우선 예정 신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한 해에 발생한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한 다음에 다음해 5월 달에 확정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네. 자, 오늘 양도소득세 기본 원칙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계속해서 좀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보니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날아가고 외국인 기관 많이 사네요. 지금. 많이 사네요. 예. 지금 거의 뭐 한 5,900개 선물. 이 정도 페이스면 통상 이거 10,000개 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엄청 사고 뭐 이게 또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뭐 이렇게 위험 선호가 지금은 뭐 크게 나쁜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